프린트클럽의 성공이라는 뜻밖의 행운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얻은 아틀라스는 창업 초기부터 하라노 사장이 꿈꿔왔던 개발자들이 외적인 요소에 대한 걱정 없이 게임 제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많은 것을 기대받게 되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데빌 서머너의 다음을 이어나갈 후속타가 필요했고 소니의 요시다 슈에이와 약속한 플레이스테이션형 여신전생도 내놓아야 했죠. 그리고 두 개의 개발팀이 각자 다른 플랫폼에서 동시에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아틀라스 역사상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틀라스의 내부가 어수선하던 그때 악마화가 카네코 카즈마는 일에 파묻혀 있던 오카다 코지에게 저 미소녀를 그리고 싶은데요 라는 한마디를 던지죠. 그래? 그럼 그리면 되지. 뭘 나한테 굳이 말하고 그래? 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변합니다. 오카다는 이때 자신이 사무적으로 내뱉은 이 답변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운명의 1996년이 시작되죠. 전편에서 언급했듯 플레이스테이션용 신작 여신전생을 담당하게 된 팀은 하시노 카츠라와 사토미 타다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경험이 얕은 4년차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젊은 스태프들로 구성된 신진 개발팀이었습니다. 이 팀이 맞닥뜨린 첫 번째 과제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어떤 여신전생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의 문제였죠. 하시노는 이 신작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여신전생 시리즈가 가진 딜레마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데빌 서머너가 36만 장이라는 성과를 내면서 아틀라스를 메이저 개발사의 자리에 올려놓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드코어한 성인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세가 세턴이라는 하드웨어의 특수한 환경 덕분이기도 했거든요. 반면 플레이스테이션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유저층이 존재하는 플랫폼이었는데 이는 소니가 세가와는 달리 그들만의 독자적인 IP를 가지지 못해서 세턴에 비해 비교적 라이트 유저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6년은 연초부터 스퀘어의 이적과 파이널 판타지 7의 플레이스테이션 발매라는 쇼킹한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 소식은 플레이스테이션의 판매량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며 단 3개월 만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을 500만 대가량 더 팔리게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이 당시의 플레이스테이션은 유저들의 대부분이 원래 파이널 판타지를 좋아하던 사람들과 파이널 판타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궁금해서 플레이하려고 기다리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죠. 하시노는 이 일관되지 않은 취향을 가진 라이트 유저들에게 진 여신전생을 그대로 가져다 주는 건 맞지 않는다. 여신전생은 분위기가 어둡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에 그 이외의 재미를 줄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의외로 이미 아틀라스 내부에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진 여신전생 이프에서 하시노가 확립했던 가디언 시스템을 활용한 성장의 재미를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었죠. 하시노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새로운 게임의 핵심 컨셉으로 삼자고 제안했고 이프처럼 악마가 인간에게 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자아, 즉 내면의 존재가 각성하여 캐릭터들에게 강마한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의 탄생이었죠. 페르소나를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장이었고 이 성장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신전생 시리즈에서 악마는 합체를 통해 다른 개체로 변화하면서 보다 강한 개체로 바꿔나가는 소모성의 인스턴스 파티 개념이었는데 이는 여신전생이 지금까지 시리즈의 핵심적인 요소로 잡았던 적을 아군으로 설득하는 것을 메인으로 잡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악마가 성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 대신 주어진 것이 바로 악마들을 합체해서 새로운 악마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소나는 등장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은 기존 시리즈처럼 레벨업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상승시켜서 성장하게 되지만 페르소나 역시 페르소나의 발동 횟수에 따라 랭크가 올라가면서 타입에 따라 각기 다른 성장 요소를 가지게 하여 기존 시리즈와 차별화를 하게 되죠. 하시노는 게임 내에 등장하는 모든 페르소나에게 총 20가지의 성장 타입을 적절히 배분하여 페르소나에게도 성장 요소를 부여합니다. 어떤 페르소나는 특정 능력치가 상승하는 것이 메인이고 어떤 페르소나는 마법 공격력이나 마법 방어력이 성장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점을 더더욱 부각하기 위해서 캐릭터와 페르소나의 능력치를 비교해서 더 높은 쪽이 최종적인 능력치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즉, 캐릭터의 단점을 페르소나가 상쇄시키는 형태로 과거작들보다 자유로운 파티 구성을 즐길 수 있도록 육성 시스템을 구사한 거였죠. 여기에 페르소나의 특수 능력으로 잠재 부활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육성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면 모든 능력치를 최대치인 99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육성의 모든 시스템을 몰빵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하시노와 개발팀이 다음으로 집중했던 부분은 먼저 언급했듯 기존의 여신전생 시리즈와의 확실한 차별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신전생은 기본적으로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세계의 종말을 배경으로 하는 어두운 스토리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임이었는데요. 이 새로운 신작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유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게임의 배경으로 잡습니다. 주인공들은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고 그들이 재미삼아서 최근에 유행하는 페르소나 놀이를 하게 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숨겨진 힘에 각성하면서 악마들과 싸워나가는 학원 RPG로 기본 컨셉을 잡게 되었죠. 이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주브나일 장르,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야기와 여신전생의 악마 설정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의 특징으로 내세운 키워드가 바로 악마, 청춘, RPG였는데 이 키워드를 제대로 캐치한 사람이 바로 카네코 카즈마였죠. 이 시기의 게임 업계는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성공과 함께 미소녀 붐이 엄청나게 불어닥쳤고 매달 미소녀 게임이 몇 개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네코는 대신 자신의 그림 실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항상 악마만 그리다 보니 악마 화가 같은 별명이 붙은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게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디자인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는데 카네코는 메인 캐릭터뿐만 아니라 슬쩍 스쳐 지나가는 서브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신이 맡아서 디자인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에 임했습니다. 게임의 시나리오 역시 기존의 시나리오 라이터였던 이토가 아틀라스를 퇴사하게 되면서 새롭게 뉴페이스인 사토미 타다시를 채용했죠. 사토미는 기존의 여신전생 시리즈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스토리를 그려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두 게임의 분위기였는데요. 기존의 여신전생이 묵직하고 건조한 분위기였다면 페르소나는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고 게임 내에 현실의 약국 체인인 마츠모토 키요시의 패러디이자 자신의 이름을 딴 약국을 집어넣는 등 위트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죠. 이에 더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들 역시 펑크 스타일의 완전히 새로운 곡을 추구하여 유행을 따라가는 한편 전작을 플레이해본 팬들을 위해 과거에서 사용된 곡들을 페르소나의 분위기에 맞게 리믹스해서 재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게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 게임은 여신전생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여신전생과는 전혀 다른 게임이 되어 있었고 이에 오카다는 하시노 카츠라의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이 게임의 타이틀을 페르소나라고 결정하게 되죠. 페르소나 제작팀은 게임의 최종적인 이름이 페르소나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전체 팀의 프로듀서였던 오카다와 시스템 담당이었던 하시노 그리고 디자이너인 카네코는 영업부로 급히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당시 아틀라스의 영업부장이 페르소나라는 이름만으로는 이 게임이 팔리지 않을 테니 여신전생이라는 이름을 제목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었죠. 페르소나라는 게임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신작이나 다름없는 이 게임을 여신전생이라는 브랜드 파워 없이 팬층에게 어필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좋았거든요. 고민에 빠진 오카다는 하시노에게는 계속해서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고 디자인을 맞춰 일이 없던 카네코와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신전생의 이름을 달되 이것이 기존 시리즈와는 다른 외전적인 성격임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밤새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여신 이문록이라는 부제를 앞에 붙이는 거였습니다. 이문록이라는 단어는 기이한 이야기의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본가 시리즈와는 다른 외전이라는 느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 게임의 타이틀은 여신 이문록 페르소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완성된 여신 이문록 페르소나는 1996년 9월 20일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여신 이문록 페르소나는 아틀라스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었는데 어쩌면 이 타이밍에 이 게임이 발매된 것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르죠. 발매 시기도 정말 기가 막혔는데 페르소나의 경쟁력이 될 만한 RPG 게임이 7월부터 12월까지 아예 전무해서 경쟁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결국 여신 이문록 페르소나는 경쟁작이 될 만한 RPG가 전혀 없는 무주공산을 그대로 점거할 수 있었고 일주일 만에 20만 장을 순식간에 팔아치웠죠. 이 성공에 힘입어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북미지사에서도 이 작품의 로컬라이징을 요청했고 저가판인 더 베스트에 선정되어 추가 생산이 될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신 이문록 페르소나의 최종 성적은 초판 39만 장에 총합 50만 장의 출하를 달성하게 되었는데 출하량이 곧 판매량이나 다름없던 당시 소니의 유통구조를 감안한다면 아틀라스의 명의로 된 타이틀이 최초로 하프 밀리언을 달성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최종적으로 여신 이문록 페르소나의 주문량이 50만 장을 달성하자 영업부장이 오카다를 찾아와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신 이문록이라는 거 결국 필요 없었구만. 그 말을 듣는 오카다도 영업부장도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감싸안고 등을 두들며 성공을 자축했죠. 이 성공으로 인해 아틀라스는 여신전생의 뒤를 잇는 페르소나라는 새로운 IP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였느냐 하면 페르소나 관련 한정판 굿즈들이 발매 후 약 2-3년 동안 만드는 대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으며 페르소나의 전일담을 다룬 코믹스를 카네코가 새롭게 그려서 별도로 수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죠. 하라노 사장은 이 결과를 보고 여신전생이라는 시리즈를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팀이 자신들만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곧 아틀라스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스퀘어가 그랬듯 지금이야말로 아틀라스가 배팅을 걸어야 할 시기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의 재무보고서에서 아틀라스는 설립 후 역대 최대치인 370억 엔을 찍었고 하라노 사장은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 인력들을 타사에서 스카웃하고 다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자사 인원이 150명을 넘기게 될 정도로 규모를 키워갑니다. 각 개발팀에는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개발팀을 4개까지 신설했으며 특히 프린트 클럽을 중심으로 아케이드 부서의 규모를 엄청나게 키웠죠. 그리고 드디어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데빌 서머너의 후속작인 소울 해커즈의 개발이었습니다. 데빌 서머너 소울 해커즈는 최초로 제목에서 진 여신전생이라는 타이틀을 빼버린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네이밍의 변화가 아니라 소울 해커즈를 기점으로 데빌 서머너가 진 여신전생의 외전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브랜드로서 출발한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오카다 자신도 공개적으로 이 작품은 데빌 서머너 2가 아니며 데빌 서머너 시리즈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독립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강조하듯이 소울 해커즈의 세계관 역시 기존의 여신전생과는 사뭇 달랐는데 배경이 21세기 중반의 근미래, 그러니까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사회였는데 이 게임이 발매된 때를 생각해보면 마치 미래를 보고 온 듯한 선견지명이었죠. 가상현실에 접속해 욕구를 해소하는 사람들, 네트워크에서만 정체성을 찾으려는 집단 등 인터넷이 아직 사회 전반에 보급되기 이전인 1997년에 SNS를 비롯해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예견한 듯한 내용들이 게임 곳곳에 녹아 있었거든요. 소울 해커즈의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여신전생 시리즈의 세대 교체였습니다. 전작들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 중 시나리오 라이터 이토 류타로와 작곡가 마스코 츠카사가 데빌 서머너를 마지막으로 아틀라스를 떠났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아틀라스는 후진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캐릭터 디자인의 일부를 카네코 카즈마 대신 소에지마 시게노리에게, 사운드 면에서도 페르소나의 음악 중 일부를 담당했던 메구로 쇼지를 본격적으로 메인 스텝에 참가시키며 세대 교체를 단행하게 됩니다. 여신전생 제작의 핵심 인물인 오카다 코지 역시 아틀라스의 명의로 발매되는 게임들의 전체적인 프로듀싱을 맡기 위해서 게임 전반의 연출과 기획에 이소가이 쇼고와 하시노 카츠라를 배치하면서
당대 최고의 게임사였던 스퀘어를 벤치마킹하고 있었죠.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울 에커즈라는 게임의 방향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소울 에커즈라는 게임을 제작하면서 개발팀이 명확한 방향성을 세우고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작인 데빌 서머너가 하드보일드하고 매니악한 성인용 게임이었다면, 소울 에커즈는 여신 인물로 페르소나의 성공을 교훈삼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게임으로, 말하자면 던전 RPG라는 장르의 표준을 명확하게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당시 게임 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업계의 선두에 서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였죠. 소울 에커즈의 목적은 진 여신전쟁 시리즈를 전혀 즐겨보지 않은 사람들을 아틀라스 게임에 입문시키는 역할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울 에커즈는 페르소나와는 달리 시스템적으로 엄청난 변화는 없었고, 게임으로서의 완성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죠. 스토리 면에서도 여신전생 시리즈 초기부터 이어져온 어둡고 묵직한 주제의식을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대히트를 거뒀던 페르소나의 주브나일적 감성을 적절히 섞어 넣으며 전작 이상의 성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페르소나가 주인공 이외에 다양한 조연 캐릭터들이 인기를 얻었던 것의 아이디어를 얻어 스토리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주인공의 친구들인 스푸키즈 멤버들에게 매력을 적절히 분산시켜 캐릭터성을 부여하기도 했죠. 또한 여신전생이라는 게임이 어렵다는 것을 제작진 스스로가 인지하여 초보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비전 퀘스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초반에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도록 고레벨의 악마와 스킬을 미리 써보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그에 더해 죽은 자의 시점으로 플레이한다는 설정이 게임의 배경인 해킹이라는 요소와 조합해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작의 캐릭터인 쿠즈노와 쿄지나 레이레이호 같은 캐릭터들을 출연시켜서 전작의 팬들을 배려한 서비스 씬을 포함시키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데빌 서머너 소울 에커즈는 역대 아틀라스의 게임 중에서도 가장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완성도에 더해 세턴이라는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최적화된 움직임을 동시에 갖춘 역대 최고의 게임으로 완성됩니다. 데빌 서머너 소울 에커즈는 1997년 11월 13일에 세가 세턴으로 발매되었으며 압도적인 평단의 지지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팬뿐만 아니라 여러 잡지에서도 여신전생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사까지 받을 정도로 작품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나 동시에 아쉬운 면도 존재했는데, 상업적 성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작인 데빌 서머너의 36만 장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소울 에커즈가 발매된 1997년 말 당시에 세턴이라는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며 서드파티가 이탈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죠. 플레이스테이션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해 나가면서 세가 세턴 진영의 유저 풀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고, 최근 1년간 플레이스테이션은 1000만 대가 넘게 팔렸지만 세턴은 50만 대도 못 팔 정도로 참담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게임이라고 해도 발매되는 플랫폼의 수명이 닿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울 해커즈는 세가 세턴에서 손꼽히는 명작 RPG로 인정받으며 아틀라스라는 제작사의 이름을 게이머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새기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울 해커즈는 세가 세턴판이 약 26만 장이 판매되었고, 그 게임성과 완성도에 힘입어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이식되어 약 14만 장을 판매하며 손익 분기점을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죠. 결국 데빌 서머너 시리즈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속편 제작 계획이 무산되었고, 제작진들이 페르소나2의 제작으로 투입되면서 진 여신전생의 계보를 잇는 속편은 꽤나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소울 해커즈가 상업적으로 애매한 성공으로 끝난 후 오카다 코지는 페르소나의 속편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시노 카츠라는 페르소나의 성공을 인정받아 마검X라는 새로운 드림캐스트용 게임의 디렉터로 전환되죠. 페르소나2의 개발을 주도한 오카다 코지는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원했는데, 1편이 도시 하나를 배경으로 한 아기자기한 이야기였다면 2편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장대한 서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2편의 스토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는데 어느 순간 오카다와 사토미는 한 가지 중대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야기의 스케일이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 이걸 한 편의 게임에 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려진 결정이 바로 페르소나2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발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죄와 벌 두 파트로 분리해서 1편은 죄라는 이름으로 그 속편은 벌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서브 타이틀의 유래는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서 따온 것이었으며 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벌에서는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구성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아틀라스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하나의 시리즈를 두 편으로 쪼개서 판다는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카다와 사토미의 입장은 명확했는데 두 사람이 논의해서 만든 스토리의 한 부분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2의 개발에 있어 하시노 카츠라의 이탈과 이분할 발매 결정은 아틀라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죠. 페르소나2의 스토리 구성에 핵심적인 영감을 준 것은 미술 담당이던 카네코 카즈마였습니다. 페르소나2가 제작되던 1990년대 후반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에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이 꽤나 많이 떠돌던 시대였는데요. 이로 인해 게임 업계에서는 특정 회사의 이미지가 고착되거나 어떤 게임의 실패가 특정인의 탓이라는 등의 뒷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카네코는 이런 헛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사실인 양 퍼지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게임의 스토리에 반영할 수 없겠느냐고 말했죠. 페르소나2의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사토미 타다시는 카네코의 말을 듣고 영감을 받아 소문이 현실이 되는 게임 내의 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오카다는 이 아이디어를 실제 게임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모드 모바일을 활용한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아이모드는 모바일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플레이스테이션의 온라인을 구현하는 통신 서비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999년경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와 NTT 도코모는 플레이스테이션의 급성장에 힘입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인 아이모드와 연동하는 파트너십을 구상하고 있었죠. 이 아이모드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접목해 웹 접속이나 이메일 서비스 및 게임 다운로드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아틀라스는 이 모바일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페르소나2 이용자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통해 실제 게임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상했죠. 그러나 아이모드를 이용한 네트워크는 틈새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과 극히 제한된 서비스 내용, 매력적인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플랫폼 사용자 자체가 소수였고 그와 함께 페르소나2의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도 아틀라스 입장에서는 부담이었고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여러 가지의 소문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식으로 단순화되었죠. 만약 페르소나2가 아이모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발매되었다면 게임 업계에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새 시스템을 접목할 수 없었던 페르소나2는 파격적인 변화를 보였던 전작에 비해 다소 평범한 RPG의 형태로 완성되죠. 1999년 6월 24일에 발매된 페르소나2의 전편인 죄는 약 27만 장을 판매하며 꽤나 아쉬운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초판만 39만 장, 더 베스트판을 포함해 50만 장의 성적을 냈던 1편에 비하면 그야말로 실패에 가까웠는데 그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죠. 무엇보다 게임이 두 편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의 상당수가 후편인 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작에 비해서 너무나도 달라진 게임의 분위기와 시스템 역시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성장을 가장 큰 특징으로 내세웠던 전작과 달리 페르소나2는 강렬한 임팩트의 서사를 플레이어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어서 게임성 자체는 꽤나 평범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시리즈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였던 던전 RPG의 형식을 버렸다는 이유로 구작 여신전생 시리즈의 팬들도 페르소나2를 저평가했습니다. 전작들의 연속적인 성공으로 인해 더 큰 성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오카다 코지가 대중성을 위해서 내린 결단이 바로
던전 RPG라는 장르를 버리고 평범한 RPG라는 길을 택했던 것인데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이듬해인 2000년 6월 29일에 죄의 속편인 벌이 발매되었지만 판매량은 죄보다 더 떨어진 20만 장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죄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이 벌부터 살 이유가 없었고 그제서야 중고시장에 넘쳐나는 죄를 즐기기 시작했으며 죄를 다 즐긴 이후에는 또다시 벌을 중고로 구매해서 즐길 수 있었으니 이게 페르소나2의 판매 성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죄와 벌의 판매량을 합치면 약 47만 장으로 전작인 페르소나에 비견될 만한 수치이긴 했지만 죄와 벌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3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페르소나2는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데빌 서머너와 페르소나의 2트랙을 주력으로 밀고 나가려는 아틀라스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좌초되고 말았죠. 데빌 서머너와 페르소나의 상업적 실패를 맞이한 아틀라스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 실패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틀라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